돈을 먹고 통통하게 살찐 달. 어느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받아 내려왔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경치 좋은 정자로 안내하거라. 거기서 나의 환영 잔치를 벌여보자꾸나. 백성을 돌보는 일보다 술 마시고 춤추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술판을 벌였답니다. 사또는 한 손에는 술병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부채를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지요.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판을 벌여 놀다 보니 사또는 달 구경을 한 번도 하지 못하였어요. 아니, 어찌하여 이 고을에는 달이 안 뜨는고? 내가 이 고을에 온 지 벌써 닷새가 지났거늘. 달이 떴어도 밤새도록 노느라 달 구경을 못한 사또가 갑자기 달을 찾으며 잔치의 흥을 깼답니다. 사또, 오늘 같은 날 어찌 달이 뜨겠습니까? 잔치에 초대된 스님이 한 달이 처음 시작하는 초하룻 날이라 달이 안 뜬다는 뜻으로 공손히 말하였어요. 그러자 사또가 비틀거리며 스님에게 다가왔지요. 뭐라고? 내가 이 고을에 와서 달이 안 뜬다고? 술 취한 사또가 스님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횡설수설하였어요. 스님은 기가 막혔지요. 참으로 별난 사또구나. 달이 어찌 사람을 가리며 뜬단 말인가. 보름을 주기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술이 취해 그러는 것인가? 스님은 사또가 한심했답니다. 허허, 왜 달이 안 뜰고 달이 안 뜨니 흥이 안 나는구나. 대사, 전에는 이 고을에도 달이 떴겠지요? 그랬지요. 아주 환하게 달이 떴지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뜰까요? 내가 이 고을에 온 후로 달을 한 번도 못 보았는데 달이 안 뜨는 이유가 나 때문이요? 사또가 이렇게 물어오자 스님은 놀기만 하고 백성은 안 돌보는 사또를 골려줘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그것이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달이 안 뜨는 이유는 모두 사또의 정성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모자라다고요? 예, 이 고을은 예로부터 부처님 정성이 가득해야 달이 뜨는 마을이지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또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지 않으셨지요. 그랬지요. 내가 내일 당장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리다. 그런데 얼마를 공양 드려야 하지요? 50냥만 공양하시면 달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또는 이튿날 바로 사람을 시켜 50냥을 절에 보내었어요. 그리고 달이 뜨기를 기다렸지요. 달아 뜨거라, 달아 뜨거라. 해가 지면서부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또는 목이 뻣뻣하게 아팠답니다. 옳거니 달이 떴구나. 아니, 그런데 저렇게 작을 수가. 서쪽 하늘에 눈썹 같은 초승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둥근 달을 기대하던 사또는 실망을 금치 못하였지요. 부처님께 공양을 한 보람으로 달이 뜨긴 하였지만 마음에 안 드는군. 사또는 스님을 불렀답니다. 대사, 달이 뜨긴 떴는데 너무 작고 희미하오. 좀 더 밝고 환하게 뜨게 할 수는 없소이까? 사또께서 50냥을 공양하셨으니 50냥 어치만 뜬 것이지요.
좀 더 많이 공양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밝은 달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를 공양할까요? 그렇게 환한 달을 원하신다면 백냥을 공양하심이 어떨지요? 사또는 바로 다음 날 백냥을 절에 공양하였어요. 그날 밤 어제보다 좀 더 밝고 큰 달이 떠올랐지요. 역시 공양한 보람이 있구나. 여봐라, 잔치를 벌이자. 사또는 달이 조금 밝아지자 또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다 보니 어느새 닷새가 후딱 지나갔어요. 대사, 달이 제법 밝고 커졌습니다. 달이 참에 따라 초승달이 반달이 된 것을 모르고 사또는 자신의 공양 덕분이라며 마냥 좋아하였지요. 사또께서 백냥을 공양해서 얻은 달이지요. 고을 백성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좋아한다? 그렇다면 아주 환하고 둥글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진 사또는 이참에 백성들에게 둥근 달을 선물하여 존경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있지요. 공양을 더 드리고 정성을 다하면 분명 밝고 둥근 달이 뜰 것입니다. 스님은 이제 능청꾸러기가 다 되어 사또를 골렸답니다. 그래, 이번에는 얼마를 공양할까요? 이번에는 1000냥을 공양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둥근 호박처럼 크고 밝은 달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00냥? 사또는 1000냥이라는 말에 조금 주춤하였어요. 1000냥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큰 돈을 들여서 둥근 호박처럼 크고 밝은 달을 꼭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의 달도 보기 좋기는 한데. 사또는 1000냥을 들여 둥근 달을 보기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자 능청맞은 스님이 사또 가까이 다가갔어요. 사또, 지금의 반달도 보기 좋기는 하지만 밝고 둥근 달이 이 고을에 뜬다면 백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사또를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입니다. 존경? 그렇지요. 백성들이 사또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면 고을이 편해질 것이고 고을이 편해지면 사또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질 것입니다. 온 나라에 퍼진다고요? 사또의 머릿속에는 임금님께 큰 상을 받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또는 날아갈 듯 행복하였지요. 사또는 다음 날 절에 1000냥을 공양하였어요. 그러고 며칠 있자 정말 밝고 둥근 달이 떠올랐지요. 이제야 달이 제대로 떴구나. 사또는 달을 보며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그리고 이방을 보며 하는 말이 역시 사람이건 달이건 돈을 많이 가져야 배부르단 말이야. 저것 봐라. 달도 돈을 많이 먹더니 통통하게 살찐 둥근 달이 되지 않았더냐. 하더랍니다. 딸이 되기로 마음먹은 며느리. 옛날 한 마을에 박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글을 꽤 많이 읽어 학식이 있었으나 관운이 따르지 않아 벼슬을 하지 못하였지요. 할 줄 아는 일이 글 읽는 것뿐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 살림을 꾸려갔는데
그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마니 하늘이 무너진 듯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지요. 그래도 인심을 잃지 않아서인지 친구와 이웃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 죽으로나마 연명할 수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3대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집안 형편이 형편인지라 며느리를 얻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는데 역시 친구들이 나서서 주선한 덕택에 참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젊은 여인이 들어오자 집안에 화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혼인을 하고 1년이 채 못 되어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세상을 버리고 말았지요. 박생원은 그만 하늘이 노래지며 맥이 탁 풀렸답니다. 집안에 손이 끊긴 것도 그러하려니와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하였지요. 하지만 기가 막히기로 말하면 며느리가 더하였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정상과부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으니 말이지요. 속마음이야 어떠했든 홀로 된 며느리는 효부 노릇을 단단히 하기 시작했답니다. 바느질품, 빨래품, 방화품을 쉴 새 없이 열심히 팔아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였지요. 박생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방 안에 앉아서 글 읽는 것 말고는 마당에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쓰는 일이 고작이었어요. 그렇게 3년을 지낸 어느 날이었지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꺼내는데 말투가 영 심상치 않았답니다. 그래, 무슨 얘긴지 말해보거라. 아버님, 우리 이 동네를 떠났으면 합니다. 이 동네를 어디로 말이냐?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달리 살 길을 찾아봐야지요. 며느리가 정색을 하고서 이렇게 청하니 시아버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살림을 정리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워낙 가난한 살림이었던지라 짐이라고는 달랑 보퉁이 2개뿐이었지요. 마을을 떠나 험준한 고개 꼭대기에 이르러 잠깐 쉬면서 숨을 돌리는데 며느리가 말하였어요.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의 머리를 풀게 해주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 길을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테니 부녀가 함께 다니는 것으로 꾸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며느리는 쪽진 머리를 풀어 따내렸답니다. 아직 젊은 여인이었던지라 누가 봐도 영락없는 처녀였지요.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고개를 여러 번 넘고 강을 건너 여러 날 만에 낯선 고을에 들어선 두 사람은 어느 번화한 객주집을 찾아 들어갔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을에 묵어가는 집이었어요. 보세요. 여기 묵어갈 방이 있습니까? 어쩌나? 과거 보러 가는 손님이 워낙 많아 방이 없구먼. 실망한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주인이 등 뒤에 대고 말하였어요. 이봐 처녀, 골방이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거기라도 묵으려나? 그러지요. 골방에 짐을 풀고 시아버지를 모셔놓은 며느리는 주인 댁이 일하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돕기 시작하였어요. 물 깃고 불 떼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일 솜씨가 얼마나 빠르고 깔끔한지 혼자서 두 몫을 하고도 남았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참 일손이 딸리던 참에 뜻하지 않게 제대로 된 일꾼이 나타나자 주인 댁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어요. 아이고, 처녀가 어쩜 이렇게 솜씨 있게 일을 잘한담? 그러면서 며느리더러 말하였지요. 골방이 좁아서 둘이 자기 힘들 테니 나랑 함께 자세나. 그래서 한 방에 들었는데 며느리가 이번에는 윗목의 바느질 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답니다. 바늘을 찾아 들고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3년 동안 바느질로 살림을 꾸려온 터이고 보니 그 솜씨가 또한 보통이 넘었지요. 그 모습을 보는 주인 댁 입에서 저절로 칭찬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처녀가 다 있네 그려. 밥 짓고 바느질만 하는 일만이 아니었어요. 방아 찢는 일, 빨래하는 일까지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 여인이 손을 한번 대자 일주일 묵었던 빨랫감이 깨끗이 해결되었어요. 일이 이쯤 되자 객주집 주인 댁이 안달이 나서 여자를 붙잡기 시작하였어요. 처녀, 보아하니 따로 갈 곳도 없는 듯한데 이 집에서 나랑 함께 살면 안 될까? 내가 좋은 방을 치워서 어르신을 묵게 해줄게.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 댁은 다시 입이 한방만해졌어요. 박생원과 며느리가 그 집에 묵은 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근동에 두 사람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디서 온 처녀인지 모르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런 처녀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들 하였지요. 그 부친의 글 읽는 품 또한 보통이 아니니 꽤나 채통 있는 집안이 분명하다고들 하였어요. 이렇게 공론이 돌고 나자 곧바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처녀, 내 말 좀 들어봐. 좋은 수가 생겼어. 저 건너 대감집 종손 아들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상처를 내서 혼처를 구하는데 처녀가 마음에 있다는 게야. 후처라는 거 빼고는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자리야. 정말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말게나.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사양을 하니 매파를 보낸 쪽에서 자꾸 몸이 달아 3번, 4번 사람을 보내 간청하였어요. 제가 가면 저의 부친은 어쩌시고요. 그러자 매파는 옳았구나 하고 박생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으면서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니 박생원도 뭐라 할 말이 없었지요.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 할 처지였어요. 나야 상관없지만 본인 마음이 어떨지. 그건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결에 혼인이 맺어지게 되었답니다. 워낙 신부 쪽에 재산이 없으니 모든 준비를 신랑 쪽에서 다 맡아 하고서 신부를 데려갔어요. 정상 과부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서 대갓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지요. 혼인이 이루어지자 신랑 집에서는 사돈을 객주집에 둘 수 없다며 기와집을 하나 얻어 박생원을 거처하게 하였답니다. 교유를 하면서 지내보니 그 학식이 웬만한 선비 못지 않았어요. 신랑 집에서는 그런 분을 어찌 그냥 두겠느냐고 이리저리 주선을 해서 작은 관직을 하나 얻어주었지요. 그래서 박생원은 뜻하지 않게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관직에 나아가니 살림도 점점 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히 박생원에게도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매파가 뻔질나게 드나든 끝에 이웃 마을 가난한 양반의 관연한 딸이 박생원의 후처로 낙착되었어요. 젊은 새철을 맞이한 박생원은 이후 아들딸을 낳고서 유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답니다. 죽을 때까지 며느리의 친아버지 행세를 했음은 물론이지요. 대갓집 안주인으로 들어간 박생원의 며느리는 집안 대소사를 훌륭히 챙기고 자식들을 낳아 잘 길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벼슬길로 내보냈다고 한답니다. 네 양반과 강아지 4마리. 옛날 어느 마을에 꾀가 많은 아이가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꾀돌이라고 불렀지요. 이 마을에는 몇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갓쓴 양반 넷이 느티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지요. 하나같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여름에는 이 나무 그늘이 제일 이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점심을 먹어서 그런지 졸음이 쏟아지네 그려. 양반들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수군수군 이야기도 하면서 빈둥거렸어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논가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김을 매면서 양반들을 보니 꾀돌이는 화가 났답니다. 어떻게 하면 양반들을 골려줄 수 있을까? 꾀돌이는 네 양반을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양반 하나는 삐쩍 마른 말랑깽이였고 한 양반은 포동포동 살이 찐 뚱보였지요. 나머지 한 양반은 눈이 세모눈이었고 다른 한 양반은 코가 주먹코였어요. 네 양반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꾀돌이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꾀돌이는 급히 이웃 마을에 사는 까까머리 총각을 찾아갔어요. 꾀돌이와 까까머리 총각은 마주 앉아 한참을 쑥덕거렸지요. 그날 오후 꾀돌이는 느티나무 아래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나도 땀 좀 식힙시다. 꾀돌이는 네 양반 곁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양반 곁에 상놈이 앉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뚱뚱한 양반이 눈을 부릅떴어요. 아이고, 그러니 돗자리에 못 앉고 맨 땅에 앉지 않았습니까? 꾀돌이의 말에 네 양반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답니다. 창장하일 무풍점이로다. 말랑깽이 양반은 더운 입김을 뿜어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꾀돌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쳐다보았지요. 너 같은 무식한 놈은 들어도 모르는 소리이니라. 세모눈 양반이 부채질을 하며 꾀돌이를 빈정거렸어요. 그렇고 말고. 주먹코 양반도 꾀돌이를 무시하였어요. 양반님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꾀돌이는 슬쩍 앉은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니놈이 정 알고 싶다면 가르쳐주마. 주먹코 양반은 코를 벌름거리며 힐끗 쳐다보았답니다. 장장하일은 길고 긴 여름날이요. 무풍점이란 바람 한 점 없다는 뜻이다. 이제야 꾀돌이는 머리를 긁적였지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난 또 굉장히 멋있는 말인 줄 알았지요. 그때 까까머리 총각이 큰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며 다가왔어요. 세모눈 양반이 제일 먼저 까까머리 총각을 보았답니다.
여봐라, 어디로 가느냐? 예, 장에 개를 팔러 가는 길입니다. 혹시 양반님들 개 사지 않으시렵니까? 사건 안 사건 어디 개 구경이나 해보자꾸나. 까까머리 총각은 가까이 다가가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큰 바구니 안에는 4마리의 강아지가 들어있었지요. 한 강아지는 빼빼 마른 말랑깽이였고 또 한 마리는 포동포동 살찐 강아지였어요. 나머지 한 마리는 눈이 세모눈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코가 주먹코였답니다. 그래, 이놈들은 얼마더냐? 뚱보 양반이 강아지를 바라보며 물었답니다. 까까머리 총각은 꾀돌이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어요. 이 개값은 한 양이요. 빼빼 마른 강아지를 말랑깽이 양반 앞에 들이대었지요. 이 개값은 한 양이요. 이번에는 살찐 강아지를 들어 뚱보 양반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 개값은 한 양이요. 세모눈처럼 생긴 강아지를 세모눈 양반 앞에 축혀들었지요. 이 개값은 한 양하고 반 양 더 받아야겠소. 주모코 강아지를 주모코 양반 얼굴 앞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까까머리 총각은 꾀돌이를 보고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답니다. 어허, 그 개값이 비싸기도 하구나. 내 양반은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지요. 뭐가 비싸다고 그러십니까? 4마리 다 팔아도 겨우 4냥 반밖에 안 되는 것을요. 까까머리 총각은 바구니에 강아지를 담았답니다. 뚱보 양반은 사지도 않으면서 바구니를 발로 찼어요. 아니, 그거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발길질을 하십니까? 까까머리 총각은 바구니를 끌어안으며 일어섰지요. 꾀돌이는 장으로 향하는 까까머리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양반님들, 어쩌면 그리도 눈치가 없으십니까? 저 총각이 양반님들을 놀려대는 줄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꾀돌이는 넌지시 얘기를 꺼내며 양반들의 눈치를 살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더냐? 뚱보 양반이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그 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 4마리 팔아 4양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4양반 값이 고작 개 4마리 값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4양반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아니, 내 이놈을. 그제야 4양반은 벌컥 화가 치밀었지요. 돗자리에 앉거나 누워있던 양반들은 벌떡 일어났어요. 이 못된 놈을 보았나? 그래, 우리가 개 4마리 값밖에 안 된단 말이냐?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가만두지 않을 테다. 까까머리 총각의 뒤를 쫓아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답니다. 양반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쌀알같이 귀한 분들에게 벽깍지 같은 상놈이 욕을 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까까머리 총각도 멀리서 고개를 조아리며 굽실거렸답니다. 그렇게 하마 썩 물러가거라. 다시 또 그랬다가는 곤장을 맞을 줄 알거라. 까까머리 총각은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내 양반은 팔자 걸음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래, 혼내주고 오셨습니까? 꾀돌이는 내 양반을 보며 물었지요. 에헴, 혼내주고 말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구나. 말랑깽이 양반이 돗자리 위에 앉으며 꾀돌이를 보았어요. 그래, 뭐라고 빌던가요? 쌀알같이 귀중한 양반들 앞에서 벽깍지 같은 상놈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구나. 양반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반님들, 총각이 비는 척하면서 양반님들을 또 놀렸는데 모르십니까? 꾀돌이는 배꼽을 잡으며 웃었어요. 양반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유식한 양반님들이 무식한 상놈 총각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시다니 말이 됩니까? 꾀돌이는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였어요. 네 이놈, 어서 무슨 뜻인지 말하지 못할까? 뚱보 양반이 버럭 화를 내었어요. 쌀이 어디서 나옵니까? 벼깍지 속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양반님들 보고 내 놈들은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들이란 말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유식한 양반님들이 어찌? 꾀돌이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양반은 집으로 가는 꾀돌이를 바라보며 기가 막혔지요. 어떤 양반은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고 헛기침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나중에는 쩝쩝 입맛만 다시며 부채질을 하였답니다. 젊은이의 쌀 한 짐. 옛날 어느 마을에 황씨성을 가진 욕심쟁이 부자가 있었답니다. 황 부자는 곳간마다 쌀과 마니를 가득 채워놓고 살았지요. 황 부자는 머슴을 실컷 부려먹으면서 품삯을 줄 때는 쌀 몇 대가 아까워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잣집 대문을 쾅쾅 두들겼지요. 안에 누구 계십니까? 주인 계십니까? 황 부자는 뒤뚱거리며 대문을 열었어요. 어떤 놈이 아침부터 소란이더냐? 황 부자는 눈을 부릅떴지요. 대문 앞에는 웬 젊은이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답니다. 젊은이는 황 부자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집에서 일꾼을 쓰지 않나 해서 왔습니다. 부자는 젊은이를 한참 올려다보았지요. 그래, 하루 품삯은 얼마나 주면 되겠는가? 황 부자는 품삯부터 물었답니다. 젊은이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주춤하였지요. 그 사이 부자는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무식한 놈 같군 그래. 힘은 좀 쓸 것 같은데 어떻게 부려먹는담? 얼마를 주면 부려먹을 수 있을까? 쌀 2마리면 되려나? 아니지, 그건 너무 많은가? 황 부자는 젊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여보게, 오늘 하루 동안 타작을 해주게나. 우리 마당에 쌓아놓은 벼낙가리가 보이지? 저것만 털면 되네. 점심 한 끼 푸짐히 주고 쌀 한 짐을 주겠네. 그럼 그렇게 하지요. 젊은이는 순순히 대답을 하더니 마당에 있는 벼낙가리를 바라보았어요. 영감마님, 타작을 하게 도리깨를 좀 주십시오. 황 부자는 젊은이에게 도리깨를 가져다 주었어요. 아니, 이것도 도리깨라고 가져왔습니까?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로 저 많은 볕단을 언제 다 떨란 말입니까? 젊은이는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의 굵은 나뭇가지를 잘라 순식간에 커다란 도리깨를 만들었지요. 휙, 휙. 젊은이는 큰 도리깨를 휙휙 휘두르기 시작하였어요. 산더미만큼 쌓아놓은 볕단은 순식간에 다 털렸지요. 황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어느새 볕단은 사라지고 널따란 마당에는 나달만 떨어져 있었어요. 젊은이는 주먹만한 땀방울을 쓱쓱 문질렀답니다. 왜 그렇게만 서 계십니까? 나달을 담아야 하니 얼른 가서 가마니를 가져오십시오.
황 부자는 곳간으로 달려가 가마니를 가져다 주었어요. 아니, 이렇게 작은 가마니로 이 많은 나다를 어찌 다 담는단 말입니까? 젊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굵은 새끼를 꼬았답니다. 순식간에 마당만큼 큰 가마니를 만들었지요. 그러더니 마당에 떨어진 나다를 가마니 안에 모두 넣었어요. 한나절도 안 되어 타작을 끝낸 것이었지요. 이제 그만 점심을 주십시오. 젊은이는 하루 일을 다 끝내고는 한 섬이나 되는 밥과 5가마에 끓인 국, 5항아리에 담근 김치를 한꺼번에 먹어치웠어요. 이제 겨우 참새다리 하나 먹은 것 같군. 젊은이는 입을 쩝쩝거리며 일어섰답니다. 황 부자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보시오, 시키는 일을 다 했으니 약속하신 쌀을 한 짐 주십시오. 황 부자는 쌀 한 마를 주었답니다. 이게 쌀 한 짐이란 말입니까? 젊은이는 쌀 한 마를 들어올리며 화를 내었지요. 마당을 둘러본 젊은이는 큰 가마에 담아놓은 벼를 통째로 둘러매었어요. 나한테 일을 시킬 때 쌀을 한 짐 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이걸 가져가야겠소? 젊은이는 대문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쌀 한 짐은 쌀 한 마리 아니오. 황 부자는 부랴부랴 젊은이를 쫓아갔지요. 그건 당신의 한 짐이요. 내 한 짐은 2년 먹을 양식이란 말이오. 젊은이는 화를 버럭 내더니 땅을 쿵쿵 울리며 사라졌답니다. 서희 장군의 청렴한 집안.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의 멋진 단판으로 유명한 서희 장군의 집안은 대대로 청렴 결백한 집안이었어요. 서희 장군의 할아버지 서신일은 본시 신라의 아전이었으나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 후 벼슬의 미련을 버리고 부인과 함께 서원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냈답니다. 불행하게도 서신일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지요. 서신일은 자신에게 덕이 없어 후사가 없다고 여기며 미안해하는 아내를 오히려 위로하고 다독거려주는 자상한 인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날도 서신일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들에 나가 밭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뛰어왔지요. 사슴의 몸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멀리서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 들판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서신일은 얼른 사슴을 반 옆에 무성히 자라난 풀숲 속에 숨겼어요. 잠시 후 사냥꾼이 헐떡이는 숨을 내쉬며 서신일에게 물었지요. 여보시오, 여기로 사슴 한 마리 내려오지 않았소? 못 보았소? 보긴 보았소만 왜 그러시오? 아니, 왜 그러시오라니? 내가 잡은 사슴인데 어디다 감춘 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슴이 벌벌 떠는 것이 불쌍해서. 서신일이 주저하자 사냥꾼은 인상을 쓰며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사슴이나 내놓으시오. 사냥꾼의 닥달하는 소리에 서신일은 달래듯이 말하였어요. 저 노형은 어차피 사슴을 잡아다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 나에게 저 사슴을 팔면 안 되겠소? 사냥꾼은 서신일의 간곡한 말에 사슴을 팔기로 하였어요. 서신일은 당장 집으로 사냥꾼을 데리고 가서는 사슴값을 후하게 치러 보냈답니다. 사냥꾼을 보낸 서신일은 부인과 함께 온갖 정성을 다해 사슴을 치료하였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사슴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서신일 내외는 사슴을 산속으로 돌려보내었지요. 그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신일의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답니다. 10달 후 건장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서희의 아버지 서필이지요. 부모의 청렴한 기질을 이어받은 서필 역시 고려의 재상의 지위에까지 올랐지만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였어요. 서필이 광종 임금 시절 내의령이라는 벼슬을 지내고 있을 때였답니다. 광종이 서필을 비롯한 신하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금술잔을 하사하였어요. 그러나 서필은 금술잔을 사양하며 아뢰었지요. 소신이 지금까지 받은 은총도 황송하거늘 거기에 금으로 만든 술잔까지 받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옵니다. 게다가 복용에는 차등이 있어야 하는데 신하가 금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사용하시렵니까? 서필이 이런 말로 광종의 하사품을 받지 않자 광종은 크게 감동하여 그의 청렴함을 칭찬하였어요. 이 무렵 고려에는 송나라 사람들이 기화하는 일이 잦았는데 광종은 그들을 우대하여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그들의 거처로 삼게 하였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서필은 자신의 집을 나라에 헌납하겠다고 광종에게 아뢰었어요. 이에 광종이 놀라 물었지요. 집을 주고 나면 경은 어디서 살겠다는 것이요? 소신은 성은으로 재상이 되어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저의 자식까지 재상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소신은 나라에서 받는 녹봉으로 작으나마 집을 장만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서필은 나라의 재상인데도 자신의 집을 내놓고 초가의 거처를 정하였어요. 이후 광종은 더 이상 백성들의 집을 빼앗지 않았답니다. 서희가 훗날 명신이자 명장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러한 청렴한 가풍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랍니다. 형제가 놓친 늙은 여우의 새끼. 암흑같이 어두운 절간에서 으시시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날따라 승려들이 모두 마을에 내려가고 절간에는 신현, 신즙 형제만이 글을 읽고 있었지요. 신현, 신즙 형제는 고려 충수광 때의 인물로 형 신현은 역학자이자 물리학자로 동생 신즙은 의학자로 명성이 높았답니다. 특히 역술에 능통한 신현은 그 재주가 비상하여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어요. 형님, 방금 저 소리 들었습니까? 동생 신집이 놀라며 형 신현에게 물었어요. 그래, 나도 들었다. 하지만 사나이 대장부가 그가 괴상한 소리 때문에 글 읽는 것을 멈춘단 말이냐. 모름지기 대인은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법이다. 어서 글을 읽자꾸나. 신현이 형답게 동생을 나무라며 말하였어요. 그리하여 형제는 다시 글을 읽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괴상한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조금 후에는 뚜벅뚜벅 걸음소리까지 들렸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아무리 담력이 좋은 형제라 해도 더 이상 글만 읽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형님, 아무래도 밖에 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구나. 스님들은 아침에나 돌아오신다고 했으니 그분들은 아닐 터이고.
소리가 괴상한 것을 보면 혹 도깨비나 귀신이 아닐까요? 글쎄, 한번 나가봐야겠구나. 형제는 함께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소리는 절 마당에 있는 탑 쪽에서 들려왔답니다. 형제가 탑 근처에 다가갔을 때였어요.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갑자기 흉물스러운 물체가 눈앞에 나타났지요. 형제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물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시신이었지요. 시신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얼굴과 신체 여기저기가 찢어지고 발다리가 뒤틀린 채로 몸을 흔들거리며 서 있었어요. 흐흐흐. 시체의 뒤틀어진 입에서는 여전히 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더 이상 그들 형제에게 다가오지는 않았답니다. 형제는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으나 잠시 후 놀란 가슴을 가다듬고 방으로 돌아왔지요. 신현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직까지 무서운 듯 떨고 있는 신즙에게 말하였어요. 즙아, 네가 잠시 저 시체를 지키고 있겠느냐? 예, 제가요? 형님은 어디를 가시게요? 신현의 말에 신즙이 더욱 놀라 물었답니다. 우리 둘 중 하나는 마을로 내려가서 이 시체의 주인을 찾아야겠다. 시체의 주인을 찾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에 가면 분명 시체를 잃어버린 초상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가서 시체가 여기 있다고 알려줘야겠구나. 형님, 날이 밝은 다음에 알리면 안 됩니까? 날이 밝으면 저 시체가 없어질 것이니 지체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련 네가 남아있겠느냐? 아니면 마을에 가겠느냐? 신현의 말에 신즙은 아무래도 시체와 있기보다는 마을로 가는 것이 나을 듯하여 밤길을 나서기로 하였지요. 신즙을 마을로 보낸 신현은 계속해서 들리는 괴상한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글 읽는데 더욱 몰두하였어요. 괴상한 소리가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신현의 책 읽는 소리 또한 커졌답니다. 그러기를 두어 시간, 괴상한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갑자기 털썩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절가는 곳 신현의 글 읽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지요. 잠시 후 동생 신즙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밝혀들고 나타났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이 쓰러져 있는 시체를 살펴보더니 크게 놀라며 말하였어요. 분명 우리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곳에 와 있는 것일까요? 요즘 다른 집에서도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시체들도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닐까요? 도련님들이 이렇게 제 할아버지의 시체를 찾게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련님들은 이 해괴한 사건에 대해 무언가 짐작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신현, 신즙 형제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소리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았어요. 제가 짐작이 가는 것이 있사오니 여러분은 제 말을 믿고 따라주십시오. 그리하면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현이 그렇게 말하고는 마을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내었어요. 즙아, 마을에 내려가면 분명 오랫동안 방치해둔 사당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 사당이요? 그래, 분명 어딘가 있을 것이다. 함께 내려가서 찾아보자꾸나. 신즙은 형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마을로 내려와 이곳 저곳을 살펴보았어요. 날은 이미 밝아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한동안 여기저기 살피고 다니던 신즙은 마을 뒤쪽에서 동산 모양의 작은 돌무더기를 발견했답니다. 신즙은 곧 형을 불러 돌무더기를 보여주었어요. 시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마른 장작을 가져다 돌무더기 위에 쌓으라고 말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돌무더기 위에 장작을 다 쌓자 시녀는 거기에 불을 질렀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돌무더기를 애워쌌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소 겁먹은 표정으로 타들어가는 돌무더기 주위에 빙 둘러섰지요. 매캐한 연기가 시뻘건 불길을 뚫고 뭉게뭉게 피어올랐답니다.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돌무더기를 뜨겁게 달구었어요. 팽팽한 긴장감으로 마을 사람들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얼룩져갈 무렵 갑자기 돌무더기 속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렸답니다. 이어 번쩍이는 한 줄기 벌건 빗줄기가 돌무더기 사이에서 뻗어나와 하늘 저편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러자 시년이 탄식하며 말하였지요. 이런 새끼가 있었음을 미처 몰랐구나.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시년에게 그 빗줄기가 무엇인지 물었답니다. 이 오래된 돌무더기 속에는 천년 묵은 여우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마을에 생긴 해괴한 일들은 모두 이 여우의 짓이었지요. 늙은 여우들은 힘을 못 쓰고 불에 타 죽었으나 그 새끼가 살아서 도망을 쳤으니. 그러나 여우가 죽었으니 이제는 해괴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녀는 마음 한편으론 꺼림칙함을 지우지 못했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신현, 신즙 형제는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신즙은 사신으로 중국 원나라에 가게 되었지요. 신즙이 원나라의 당도에 객사에서 짐을 풀고 고단한 여정에 지친 몸을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나라의 내관이 찾아와 병에 걸려있는 자국의 공주를 치료해 줄 것을 청하였어요. 원나라에는 홀로 된 지 5, 6년이 된 나이 많은 과부 공주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 공주는 어느 때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몇 년 전부터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시녀들에게 욕을 퍼붓기도 하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방안을 서성이는 등 괴상한 짓을 일삼았답니다. 원나라 황제는 나라의 용한 의원들을 모두 불러들여 공주를 치료하게 했으나 공주의 병은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심해져 갔답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간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어요.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사람의 간을 함부로 먹일 수는 없었답니다. 만약 그 같은 일이 백성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황제의 채통이나 왕실의 위엄이 바로 설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마침 의술이 뛰어난 신집이 고려의 사신으로 원나라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약삭빠른 대신 한 명이 황제에게 아뢰었지요. 고려의 사신 중에 의술에 능통한 신집이란 자가 있다 하오니 그에게 치료를 맡기어 보심이 어떠하십니까? 만일 그 자가 공주 마마의 환우를 고치면 다행이고 행여 고치지 못한다면 그 죄를 물어 그의 간을 얻어내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황제는 그 말에 솔깃하였어요. 자국민이 아니라 고려인이라면 백성들의 동요도 크지 않을 것 같았지요. 당시 원나라 조정에서는 그만큼 고려를 얕잡아 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신즙은 원나라의 공주를 치료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원나라 내관이 황제의 명을 받고 찾아온 시각이 늦은 밤인지라 신즙은 다음날 아침 일찍 궁궐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내관을 돌려보내었어요. 신즙은 쉽사리 잠이 들지 못하고 객사 뜰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이곳에 오기 전 형님이 말씀하신 애군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신즙은 문득 사신 행차를 떠나오기 전날 밤에 형 신현이 집으로 찾아온 일이 생각났어요. 그날따라 신현의 안색은 몹시 어두웠지요. 원나라에 들어가면 아우에게 혹시라도 애군이 생길지 모르니 내가 일러주는 이 글을 한 수 외워가거라. 신즙은 그날 밤 형 신현이 일러준 시를 천천히 되뇌었답니다. 눈송이의 노래는 입술에 흩날리니 선율이 얼려하나 매화꽃의 노래는 부채에 흩날리니 선율의 향기 난다. 역수를 하는 형의 말이기에 신즙은 열심히 그 시를 외며 객사 마당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이것이 공주의 병을 고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고려에서 오신 분인가 보군요. 글을 들어보니 마치 신선의 시상인 듯 아름다운데 혹 그 글을 나에게 파시지 않겠소? 신즙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았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신즙의 뒤에 백발 노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지요. 소인이 지은 것도 아니니 팔고 말고 할 것도 없지요. 마음에 드시면 노인께서도 읊으시지요. 어허, 큰일 날 소리. 신선이 지은 시를 마음대로 읊으라니. 내 그 글값으로 이놈을 드리겠소. 노인은 그러면서 자신이 안고 있던 강아지를 신즙에게 주었답니다. 신즙이 몇 번이고 거절하였으나 노인은 굳이 강아지를 신즙의 품에 안겨주며 말하였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강아지로 보일지 모르나 이 글의 값어치는 될 만한 영특한 놈이요. 어디를 가든지 꼭 소매 속에 넣고 다니시오. 이 말을 꼭 명심하시오. 오래간만에 좋은 시를 얻으니 기분이 좋구려. 그럼 난 이만 가보겠소이다. 신즙은 시를 읊으며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자신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보았답니다. 강아지는 왠지 사자를 닮은 듯하였고 눈빛엔 광채가 흐르는 것이 신즙이 보기에도 보통 강아지는 아닌 듯하였어요. 형 신현이 일러준 글로 인해 얻은 강아지이니 뭔가 쓰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신즙은 강아지를 더욱 소중하게 안았답니다. 다음날 원나라 궁궐에 들어간 신즙은 황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주를 진맥하게 되었어요. 이미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공주는 지쳐 잠이 들어 있었지요. 공주의 맥은 기운이 다 소진한 병자의 그것이었답니다. 그러나 신즙이 아무리 진맥을 해봐도 공주의 병세가 무엇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신즙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공주의 손목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잠들었던 공주가 두 눈을 부릅뜨고 신즙을 쏘아보았어요. 공주는 그 약한 몸 어디에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난데없이 신즙의 어깨를 붙잡고 정신없이 흔들어 대었지요. 당황한 신즙이 어쩔 줄 몰라 하자 내관들은 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즙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즙의 소매자락에서 붉은 기운이 솟아나오더니 강아지가 나와 공주의 침대 밑으로 뛰어들었답니다.
갑자기 공주의 침대 밑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깨갱대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황제를 비롯한 내관들이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두 눈에 살기를 가득 띤 여우 한 마리가 뛰쳐나왔지요. 그 뒤를 놓칠세라 신집의 소매자락에서 뛰쳐나왔던 강아지가 쫓아나와 여우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사정없이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공주의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공주는 침대 위에서 혼절하였어요. 아니, 저것은 공주가 애지중지 키우는 동물이 아니더냐? 뭐들 하느냐? 어서 저 강아지를 붙잡아라. 황제의 명에 강아지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내관들을 제지하며 신집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저건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 요망한 여우입니다. 저놈이 공주의 몸에서 기를 빼앗아 공주가 병이 들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공주가 살 것이옵니다. 신집의 말에 황제는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강아지는 작은 몸뚱이 어디서 그런 기운이 솟아나는지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여우를 공격하여 마침내 여우의 목을 물어 죽였답니다. 숨이 끊어진 여우는 본래의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크기가 살아있을 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크고 징그러웠어요. 황제는 내관들을 시켜 여우를 밖으로 끌어내어 불에 태우도록 명했답니다. 잠시 후 혼절했던 여우가 깊은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어요. 공주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생기가 돌았지요. 황제는 공주를 치료한 신집에게 큰 상을 내리고 공주는 병의 근원이 여우였음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고려로 돌아온 신집이 형 신년에게 모든 일의 전말을 얘기하자 신년은 그 여우가 바로 지난날 자기가 불태워 죽였던 늙은 여우의 새끼라고 알려주었어요. 신집은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신년의 선견지명에 놀라워하며 거듭 고개를 숙일 뿐이었답니다.